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보장의 역사 계속 살펴볼 계획인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임시 공휴일로 인해서 휴강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프라인 시간에 지난 시간에 계속 다루었었던 사회보장의 역사 중 미국과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차에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주차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해볼지 아니면은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할지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이런 내용들 좀 검토했던 내용들을 보고 계획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다루게 될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이념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사회보장이 발전하게 된 데에 있어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조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대공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뉴딜 정책 그리고 다시 이제 오일 쇼크라는 과정을 이제 지나치면서 조금 변화되게 되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한 1분 남짓한 1분 30초 정도의 영상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 뉴딜 정책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 대공황과 뉴딜 정책 그리고 복지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미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버린 시기,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의 대륙에 온갖 폭탄과 생화학 무기를 퍼부었던 유럽과 달리 본토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던 미국은 막강한 산업력과 전후 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통해 명실상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 시기에 미국은 석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 라디오, 영화, 음악 등등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건드리는 족족 폭발적인 성공을 이뤄냈고 실업률은 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욕구를 통제당했던 젊은 세대들은 술, 섹스, 그리고 재즈에 심취해 욜로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수층이 이에 경악하며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이라는 미친 법을 제정하였으나 오히려 이 시기의 술 수요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보수파들에게 빅엿을 선사하고야 말았다. 이처럼 미국 사회 전체에는 이미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마저도 너무나 완벽해 보이니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친듯이 폭주하던 미국도 그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로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한 최저의 생계비는 $1,800 정도였는데 최저임금 개념이 없던 1920년대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1,500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또한 1차 대전 동안 식량 조달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농업계는 전쟁이 끝나면서 식량의 수요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동안 전쟁 때문에 확장시킨 경작지와 농산품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농업계는 모두가 미쳐있던 광란의 20년대 동안 끊임없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노동자와 농부들의 구매력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만다. 그러나 뭐든 하기만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미쳐있던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쓸어담기 위해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상품을 찍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급격히 추월해버리는 현상은 이미 끔찍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낙관주의는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투기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자본가, 노동자, 농민, 운전기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빚을 끌어오면서까지 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 누구든 넣기만 하면 무조건 따따블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은 미친듯이 커져갔고 주식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거래되었다. 마치 코끼리가 의자 끝에 올라서
서 있듯 위태위태했던 경제 구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찬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 우리 미국은 어떠한 나라보다 빈곤에 대한 마지막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2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취임사는 너무나도 확고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1929년 9월 3일 다우지수는 381.17을 기록하며 절정을 이루게 된다. 모두가 위대한 미국을 외치며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만을 떠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산업을 견인하던 철강, 자동차, 건축 분야의 생산력은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는 마침내 부동산까지 흔들어 버리게 된다. 이상한 조짐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빼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90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선사했고, 결국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1929년 9월 3일 381.17이라는 역대 최대의 신기록을 세웠던 다우지수는 고작 한 달 뒤인 10월 24일 230.07이라는 대폭락을 이루고 만 것이다. 이날이 바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검은 목요일이다. 하루에 수천 개의 기업이 증발해버렸고, 노동자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었다. 주식을 위해 수백만의 대출을 끌어모았던 투자자들은 맨해튼의 고층 빌딩 위에서 앞다투어 몸을 던져버렸다. 세계 총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던 미국이 작살이 나자 이후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까지 도미노처럼 모조리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미국이 개작살이 나고 있는 와중에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업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에도 그것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반대를 하고야 만 것이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박살이 났고, 1932년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한편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팔딱팔딱거리며 우리의 위대하신 마르크스님의 예언이 옳았다면서 공산주의의 미국이 탄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3월 이러한 판세를 뒤집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대선에서 후보를 밀어내고 새롭게 당선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루즈벨트는 지금까지 후보가 주장해온 보이지 않는 손 따위로는 절대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만이 이 참사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확신하였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다. 루즈벨트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취임 후 약 100일 동안 온갖 개혁안들을 통과시켰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100일이라고 칭했다. 이후에도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은행과 금융권을 뜯어고쳤고, 농업 부흥에 힘썼으며 노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도로건설, 제방건설, 교량건설, 공항건설, 철도건설 등등등등 온갖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육성시켰는데, 이 같은 소련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키는 듯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이를 지켜보던 공산주의자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니들 자본주의라면서요. 이러한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의 경제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약 4년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GDP는 5.2%의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은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을 향상시켜 내수 경기를 진작시켰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대공황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결국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을 기점으로 불황은 또다시 미국을 휩쓸고 말았다. 줄어들었던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아 20%를 기록하게 되었고, 10년간 지속되던 흉년은 농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발생시킨 재정 적자는 이전과 같은 과감한 정책 시행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이 또다시 경기 불황에 직면하게 되자 뉴딜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보수파들이 일제히 루즈벨트를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공황 시기 동안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결국 한계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대공황 속 또 다른 공황이 생겨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루즈벨트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던 와중 갑자기 이 녀석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히틀러를 필두로 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미친듯이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불황은 유럽 대륙에 파시즘이라는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켰고, 베르사유 체제와 대공황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던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집권하는 결과를 자아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 미국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참전을 해야 하나? 중립을 지켜야 되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던 미국은 결과적으로 고립주의를 선택하며 중립을 지키기로 마음먹는다. 물론 연합국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것만큼은 빼먹지 않았다. 한동안 경기 불황으로 골골대던 미국 경제는 1938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터져버린 세계대전은 미국 경제를 단숨에 공황에서 끄집어내 주었다.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식량 수요는 농민들에게 1차 대전을 상회할 역대 최대의 호황을 안겨다 주었고, 전쟁 물자의 수요는 제조업 분야의 폭풍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은 항공기를 생산해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 한창 때는 폭격기를 1시간에 한 대꼴로 찍어내는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알코올음료, 섬유, 식품 가공 등 한동안 시무룩해 있던 수많은 산업들이 전시 수요 증가를 통해 하나 둘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전쟁 너무 좋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를 깨부수면서 본격적으로 추축국을 작살내고자 마음먹었다. 여러 산업들이 번창하며 실업률이 하락하던 와중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전쟁에 동원되어 유럽과 태평양으로 파견되었다. 그 결과 종전 직전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는 대성과를 이루어내었고 길고 길었던 대공황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다. 또한 이후 미국 사회는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가 보여줬던 뉴딜 정책을 이어받아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간 혼합 경제체제 로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의 눈알을 튀어나오게 만들 자본주의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미국은 냉전, 오일 쇼크, 대침체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아 21세기 오늘날까지 세계의 중심으로서 명목을 이어가고 있다. 그랬구나.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타개하기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공황 속에 공황이 또 등장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철저히 자본주의 국가지만 어떻게 해서 그 국가 내에서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토대로 이제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본주의 안에서도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와 이제 복지정책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혼합경제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을 토대로 우리가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살펴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뉴딜 정책은 이제 1930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것이 일단 뉴딜 정책이 중간에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1935년 5월 27일에 이제 뉴딜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국가산업부흥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위헌이 된 이유는 어떤 한 공장에서 이제 병든 닭을 오랜 시간 가공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실제로 국가산업부흥법 내에서는 이제 생물을 취급하는 내용과 노동시간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위반되었다는 거죠. 이게 위반됐다는 사실을 빌미로 뉴딜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 그것이 잘못이라고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딱 뉴딜 정책이 개헌이라고 판단되면서 위헌이라고 판단되면서 이제 국가 통제 계획 사상을 포기하게 되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품들을 만들고 군수업을 실시를 하고 또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형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요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국가주의 정책에서 독점과 근로자 보호를 지향한 개혁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공황을 잘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시기 사이에 또 다른 대공황이라는 것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예전처럼 계획 경제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2차 뉴딜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2차 뉴딜을 통해서 이제
사회보장법이 등장하게 되고 뉴딜과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이렇게 노동조합과 정부 부처가 좀 동맹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나타난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고 그 정책 기조에서도 뉴딜을 조금 더 추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현재까지의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회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분절되어 있던 사회보험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포괄적인 제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운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진행하게 되었고 재원은 조세 수입 등을 인한 그 보편급여나 공공부조 형태가 아니라 사용주와 근로자가 기여하는 형태의 보험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방정부가 이 전체적인 보험 적립금을 관리를 하면서 사회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복지가 실현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형태의 보험들을 살펴보면요.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서 실업법에서 주장한 연방법에서는 실업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그러니까 기여금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규정을 했었고요. 다른 부수적인 형태는 그냥 주별로 알아서 하라는 형태로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업보험은 각 주마다 그 형태와 급여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 정부의 객출료, 그리고 실업수당의 급여, 기금 형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별로 알아서 해라라는 형태로 이제 나갔다는 거죠. 노령연금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형태의 관리 운영 시스템을 채택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세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씩 할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1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3%로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적용 대상 가입자는 부양가족이 배제되고 또 농업근로자, 가사종사자, 종교 자선, 교육 분야 종사자 및 자영업자도 제외된 노동인구의 약 절반만이 수혜 대상이 되었고요. 급여 수준도 낮아서 이것이 노령부족, 그러니까 공공부조연금 급여액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국가에서 관련법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아주 엄격하고 긴밀한 형태로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의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주별로 진행을 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이것이 사실은 성립되지 않았고 입법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의료 문제가, 건강보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수립이 되면 여러가지 형태의 의료 수가나 급여 등이 정부로부터 통제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의사들이 하게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사회보장법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의회 전체가 이 사회보장법 자체를 거부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러면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실업보험과 노령연금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활 보장에 대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대공황으로 인해서 서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자리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부조, 그 다음에 노령급여, 실업보험, 부양자 자녀 지원, 모자복지 프로그램, 공중보건사업, 맹인부조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형태는 대부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사실은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형태의 급여, 그리고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업보험, 이런 형태만 좀 들어가는 최소한의 사회보장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가 이제 사회보장법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본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자본가 입장에서 기업들은 실제로 이 큰 대기업들은 이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사회보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업이었다는 거죠. 이런 기업 단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수익을 통해서 복지를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사회보장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기업이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 때문에 사실은 찬성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은 기업의 이익을 조금 돕도록 하는 형태의 복지 자본주의적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히 반대한 사람들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에 비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낼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념적으로 이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실업보험이 많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이 있으니까 저축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면 도덕적으로 일도 안 하려고 하죠. 경기도 파탄 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 역시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회보장이 정부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미국의 제도들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 유럽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유럽에서 이루어진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죠.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뺐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제 권력에 대한 경계의식에서 좀 반대를 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어떤 힘과 생산성,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하려고 한다 라는 형태의 자본가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업은 찬성했고 중소기업은 반대하는 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미국 노총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입법과, 그리고 노동자도 사용자도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는 요구를 이제 찬성하고 있었죠. 반면에 개별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원조는 근로자가 노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운동, 노동부에서 지도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좌파들, 이제 근로자들의 권익을 중시하는 좌파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가적인 입장에 차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자본과 노동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가 대공황이라는 위기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이제 유럽에서 추진되었던 독일과 영국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 부담이 굉장히 적은 형태이지만 이것이 미국 경제를 부흥하는데 충분했던 거죠.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러한 이제 세계사적인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 또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존의 유럽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보장 정도까지가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국이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도 그 전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독일과 영국,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공황이라는 위기, 그리고 산업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이슈였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사회보장 정책, 국가 주도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나오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대공황이라는 위기에서 그런 사회보장 정책을 택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맥락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우리 현대의 사회보장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충분한 빈민에 대한 사회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한 사회보험 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까지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좀 모델이자 표본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세계사적인 사회보장의 맥락을 조금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당시의 영국을 뭔가 재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게 베버리지 위원회입니다. 베버리지 위원회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빈민들 또는 이제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상과 빈곤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오는 자선조직협회, 그리고 라운트리아 부스의 사회조사,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사고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보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이제 첫 번째 3가지 원칙을 삼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형태의 5가지 악을 가지고 있다. 5대 해악 또는 5대 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결핍, 질병, 무지, 불교, 나태,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과 시민들에게 빈곤을 안겨주는 좀 문제 요소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에 빈민법이나 사회보장 제도를, 공공부조 제도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의 이익들로 인해서 이런 법안이 체결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건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분파적 이해는 무시하자라고 하는 원칙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이 협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은 모든 시민을 포함한 이제 보편복지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대상자 집단을 왜 빈곤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면 되는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국민보건서비스와 보편적 가족수당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조사는 하지 않고 정액제의 최저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정은 피보험자와 사용자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정액의 객출금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공부조가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좀 추진하자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베버리지 보고에서 다룬 6개의 원칙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4주차에 이제 뭐 사회보장의 이념 그거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여와 기여는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험료의 관리와 행정의 영역은 하나의 행정 주체가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해야 된다. 다음 분류화입니다. 계층 그리고 욕구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고 하는 복지적 마인드를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버리지는 이렇게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가족 수당, 이제 가족 크기와 소득에 따라서 가족 수당을 제공해야 되고, 보건 서비스는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음에는 이제 완전 고용을 위해서 사회보험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사자가 실업하게 된다는 것은 큰 낭비가 일어난다고 본 거죠.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오히려 기여금을 내면서 정부의 어떤 재정에 보탬이 될 수가 있는데,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도 받게 되고 급여도 고갈되게 되고 하니 적절치 못하다, 손해다 라는 인식이 커서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다 고용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로 삼았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이념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보편주의와 국민체조가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자라는 이점이죠. 이것은 평등 정신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수적으로 일어난 사고와 같았던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빈곤하다는 것이 죄가 아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이니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런 보편주의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은 찬성, 보수적인 입장은 반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되는 것에 찬성했지만 보험료를 같이 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런 거죠. 급여를 제공할 때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3주 동안에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그 이후부터 급여가 제공되는 형태였는데, 요거를 4주로 줄이면서 요걸 협력해가지고 통합해서 보험을 채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국민 최저의 개념이 중요했는데요. 모든 국민이 최저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 최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이게 수도권 지역과 좀 약간 북부 지역은 건물의 물가나 생산성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집세별로 차등을 둬서 어느 정도 그 수직적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저생계비와 정액제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어서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것이 보험의 문제이기보다는 인구가 밀집되고 거기서 주택난에 시달리는 영국의 그 런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인구 밀집과 주택난을 완화하는 형태로 돌려지기를 조금 희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사회 세력의 입장을 보시면 정부 관료들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영국을 이제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의미를 줄 것이라는 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조금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통합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문제들을 재정비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평화적인 형태의 조용한 혁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의 이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 영상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한 편 보시고 오늘 들었던 베버리지 보고서 수업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영상 한 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기 문제도 풀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논의하면 좋을지, 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전쟁 이후 국민의 복지가 중요해진 인류. 그렇다면 베버리지는 누구이며 그가 말한 보편적 복지는 무엇일까요? 계층적으로 살아가던 19세기 이전, 복지라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 권력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배하던 지배계층은 한층 더 부강하고 편리한 삶을 쫓았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은 피폐해져 갔을 뿐이죠. 이런 상황은 당연하게 되어갔지만 사람들은 오래된 체제의 구속적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자유를 갈망하는 투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특히 1789년 프랑스의 절대 권력체였던 앙시엥 레즘을 무너뜨리는 대혁명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찾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결국 혁명 이후 절대 군주제의 몰락과 함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변화는 계층을 붕괴시키고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주권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가 형성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변화에는 항상 또 다른 조짐이 나타나게 되어 있었죠. 힘으로 구성되던 국가는 돈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자본가들은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어갔죠. 북유럽의 경우 스웨덴을 중심으로 사회자유주의가 정착하게 되는데, 이는 복지가 중심이 되는 국가 운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비스마르크스가 사회 안정을 위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들며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이런 과정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많은 국가들은 진정한 복지국가를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뛰어나게 실행하고 싶었던 영국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 연구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차례로 경험한 국가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 복구와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 국민의 생활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즉, 국가가 위기를 해결하고 충분한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안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린 이런 국가의 노력을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시작이라 봅니다. 오랜 전쟁과 대공황으로 국가의 살림이 어려워진 가운데 복지국가를 추구하려면 국가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보완하는 게 경제적이었죠. 여기에 발맞춰 앞장선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예전 국가는 자유방임주의가 원칙처럼 되어진 최소한의 치안과 국방만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야경국가 또는 야경국가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은 이런 약영 국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가운데 종전 후 국가와 사회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대비하려 했죠. 전쟁을 치르며 영국은 수많은 사상자와 빈민, 전쟁고아 등이 발생했고 이들을 구제할 구빈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국민들은 국가가 개입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구빈제도와 사회보험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가 얼마나 실패한 정치였으며 무능한지 설명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국가가 개입해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죠. 처칠이 총리로 있던 당시 영국의 노동당 클레멘트 애틀리는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해 바로 이 남자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베버리지의 조사위원회는 약 1년간 영국 사회의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와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 혁신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보고서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보고서이며 일명 이를 작성한 학자의 이름을 딴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보이며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4가지 요소를 들고 있죠. 첫째,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성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복지 혜택의 적용 범위를 말하는 보편성이 있죠. 셋째, 복지 혜택은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입니다. 넷째, 복지 혜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효과는 어느 정도 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분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버리지 보고서는 완벽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환영은 받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일 쇼크 등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가 붕괴되며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니까요. 조사위원회의 주임무는 기존의 영국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사회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죠. 조사 결과 사회재건에 방해가 되는 핵심 5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합니다. 이를 5대 해악이라고 부르며 이 해악에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포함시켰죠. 또한 8가지 사고를 설정했는데 실업, 질병, 재해, 노령, 퇴직, 출생, 사망, 혼인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선택했던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띤 강제적 사회보험을 말하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명언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이죠. 베버리지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완전 고용과 포괄적 의료 서비스, 가족수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보험에는 원칙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6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다양한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행정의 통합화와 사회보험을 균등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 균일화, 모든 노동자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범위 포괄화,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급여 균일화, 급여의 수준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급여 적절화, 대상별로 분류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피보험자 분류이죠.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44년 사회보장청을 설립하고 많은 사회보험들을 만들어냈으며 엘리자베스 1세가 제정하여 약 300년이 넘게 운영되던 구빈법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